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되게 더워졌죠, 그죠? 120쪽. 앞전 발해가 다 끝나지 못했어요, 그죠? 네. 발해 통치 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앙관제부터 봅니다. 삼성육부의 당해제도를 모방했다는 뜻입니다. 삼성육부의 체제를 모방했대요, 당해제도를. 이렇게 모방했다. 당나라 제도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발해하고 당나라는 바로 근접 국가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모방할 수밖에 없었겠죠. 대표적인 게 삼성육부 제도이다. 당나라에 뭐가 있었느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발해 조직 오른쪽 121쪽 보시면 정당성, 선조성, 문화성이 중대성 있죠? 정선중이 있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삼성이죠, 그대로? 말 그대로? 삼성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명칭만 좀 바뀌었을 뿐이죠. 그럼 당해제도를 그대로 갖다 썼다고 봐야 되겠죠. 고려라는 나라 볼까요? 고려라는 나라는 체제에 맞게 이성육부 체제로 왔다는 거예요. 두 개를 합쳐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그대로 이렇게.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왔죠. 이 책에 잡으시면 되겠죠. 선생님, 조선은요? 또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조선은요, 어떻게 되나요? 조선은 우리가 비슷하긴 한데, 좀 명칭이 달라져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식으로 바뀌어져요.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이건 이제 삼정성 체제로 오죠. 네. 유사하긴 한데, 이건 되게 독창적이다, 좀 독자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조선권 좀 독자적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내가 읽을 수 있는 것. 그죠? 육부는 뭐 할 필요 없잖아요. 2부부터 공부까지니까 다 같으니까. 그죠? 네. 6명의 장관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죠? 달랑달랑 하나씩 외우지 말고 전체를 다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읽어보라. 당나라, 발해, 고려, 조선. 주로 많이 출제되는 게 뭐가 요거다. 네. 가장 많이 빈출되는 게 이 부분이다. 발해, 정당성, 선조성, 당해 제도를 모방했다. 당나라 제도를 모방했은 게 여기다. 고려는 당나라 제도를 갖지만 이성육부로
활용하게 되었다. 당해제도를 활용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여기는 좀 독자적이다. 이런 명칭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 121쪽에 도표 한번 봐주세요. 발해 제도 중에 자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정당성을 다시 발해 제도입니다. 정당성을 다시 자사정과 우사정으로. 자사정, 우사정. 충인의 지의 신. 별도로 나눴죠, 이렇게. 충인의 지의 신. 이것은 이걸 행정의 이윤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응? 아, 여기? 쏘리. 예. 중성이라 적어놨군요. 본인이 중성이 위지 아니란 얘기죠? 알았어. 선생님이 잘못 적어서 중서문화성. 아니, 왜 중성이라고 그랬지? 예. 중서문화성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발해는요, 조직이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있는데, 정당성의 부분은 두 가지로 구분돼서 자사정, 우사정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정이 이윤화됐다. 행정이 이윤화됐다. 행정이 이윤화됐을 경우에 장점이 있어야 되겠죠. 두 개로 나눈 이유도 알아야 되겠죠. 이윤화됐을 경우에 장점이 뭐일까요? 독재를 방지할 수 있어요. 나눠졌으니까. 대신에 이게 이제 페이지를 넘겨봐야 될 것 같은데 219쪽 좀 한번 봐보죠. 한참 넘겨보죠. 219쪽 한번 봐보세요. 219쪽, 기본서 219쪽. 219쪽 보시면 제일 위에 도표가 있을 거예요. 이거 고려거든요. 고려의 삼성육부 제도인데요. 거기 보시면 고려는 삼성육부가 이성육부로 고려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바꿔 썼다고 그랬잖아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으로 구분되는데 상서성 밑에 봐보세요. 2부부터 공부까지 전체가 들어가 있죠. 그죠?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에 상서성에는 이렇게 2부부터 공부까지 일렬화 되어 있다고. 이것들을 뭐라 볼까? 행정의 이론화라 불러요. 행정화 일의 장점이 뭘까요? 행정부의 기능이 되게 스피드 있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네. 정당성, 이론화, 행정력에 관한 부분, 네, 스피드. 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사항이 됐을 경우에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대신에 단점은 뭘까요? 이건 장점이고 스피드는. 단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독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악하고 있겠죠. 어느 누군가가.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느 누가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는 스피드를 되게 행정력을 장악했던 스피드 빨리 업무 결정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단점은 독재로 갈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고요? 이거 전부 다 기출이에요, 지금. 선생님 뭐 새로운 거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출이에요. 다 기출 지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행정할 때 가장 어렵죠. 여러분 행정학, 행정법 어렵듯이 각 나라의 행정제도도 어려워요. 역사에서. 왜? 양이 많아져. 되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복습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도 좀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학원 모의고사도 꾸준히 풀어보셔서 트렌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시험 문제 트렌드가
요즘 시험 트렌드를 어떻게 바뀔까? 선생님 모의고사를 참고하면 되는 거야. 그죠? 선생님 옛날 그대로 꼭 바뀔 수는 없잖아요. 약간씩 트렌드가 바뀌어야 될 거거든요. 이것도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교재 120쪽으로 옵니다. 자, 삼성육부 당해지도를 수정했다. 육부의 명칭, 운영 방식 등에서 독자적이다. 그 다음에 니은번 왕을 가독부라고도 했다. 가독부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오른쪽 도표 밑에 왕 밑에다가 가독부라고 적어 놓으세요. 왕 밑에 양가로 적고 왕 밑에다가 가독부 적어 놓으시면 돼. 오른쪽 121쪽에 121쪽 왕 옆에다가 밑에다가 또는 가독부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나뉘어졌다. 이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당성 산하의 오른쪽 두 배 보다시피 자사정, 우사정 충인의 지혜신 행정하에 이원화가 되었다. 이원화가 되었다. 즉 고려하고는 되게 비교된다. 그죠? 고려는 상서등 산하의 2부부터 공부까지 6부가 존재하다. 행정이 이원화됐더라. 장단점이 발해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들이더라. 지방통치조직, 지방요지에 오경을 설치했다. 네. 오경에다 또 색깔 좀 칠해주면 좋겠다. 오경. 서울경자입니다. 수도가 서울이 5개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142쪽으로 넘겨가 주세요. 같이 봅시다. 발해 오경제도 보겠습니다. 발해 오경제에다가 별표를 5개 합니다. 발해 오경제에다가 별표를 5개. 오늘 모의고사 나올 거야. 모의고사를 떠나서 그 발해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온 것은 딱 정해져 있어. 첫째, 무덤. 공주님 무덤이 2분 계세요. 정혜공주, 정혜공주 무덤. 오케이? 무덤 양식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고구려의 무덤 양식인지 당나라의 무덤 양식인지 물어볼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두 번째 잘 나온 게 발해의 오경이야. 오경. 수도가 5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상식적으로 보통 수도는 하나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수도 하나에 뭘 5개까지? 5개의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인 목적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즉 무역과 우리나라가 아닌 발해가 아닌 다른 나라와의 통상 관계에 있어서 지정학적 이치가 훨씬 더 유리한 지점에다가 수도를 5개를 만들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상경, 중경, 동경, 서경, 남경 돼 있죠. 자, 이치를 한번 그려볼까요? 오경을 한번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신라, 여기가 발해, 여기가 당나라. 이해 가셨죠? 충분히 이치적으로 잡았죠? 그래서 발해라는 나라와 신라라는 나라가 같이 공존하는 시기죠. 이 시기를 우리 뭐라고 그러죠? 줄여가지고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남쪽인 신라고 북쪽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렇게 영어를 쓴 사람이 누구죠?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에서 이렇게 처음 표현하게 되었다고. 시기는 조선 후기 18세기 정주 시기 이런 책에서 처음으로 발해를 우리 영토로 보고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나라는 당나라죠. 그죠? 가장 큰 나라죠. 당나라의 수도는 어딘가요? 베이징. 한자로 적으면 북경. 오케이? 여기 있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발해는 수도 중에 오경이 있는데 북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자, 대한민국 수도는 지금 이제 서울이야. 중국이라는 나라의 수도 중에 서울이라는 명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잖아. 남의 나라 수도 명칭을 갖다 쓸 이유가 없잖아. 일본도 마찬가지야. 도쿄잖아, 그지? 우리 도쿄를 쓸 수 없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일본도 우리 서울을 갖다 쓸 수 없는 거잖아. 각자 지역별로. 근데 한자 문화권을, 같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문제는 북경이라는 용어가 발해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기본적으로 없다고? 머리 박으라고, 기본적으로. 자, 여기가 동모산이에요. 동모산이에요. 동모산. 뭐죠? 대종이 건국했던 산이에요. 수도를 삼았던 산이에요. 동모산에서 건국했던 것입니다. 대종이 건국했던 장소가 동모산이었다. 이치 잡으면 되겠지. 여기가 상경이에요. 발에 상경에 있는 북경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기출이야, 이거. 기출 문제라고. 틀려가지고 오신 분들 계세요. 시험 끝나고 선생님한테 문자 넣으신 분들 계세요. 선생님, 발에 북경이 있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답변하기 좀 애매모호해요. 야, 틀렸어, 임마. 이렇게 하면 되게 상심할 것 같고. 그죠? 한참 있다가 딜레이 타임 줬다고 답장을 줍니다. 지가 책 찾아봤겠지 하고. 그럼 지가 알아서 답변 옵니다. 아니네요, 선생님. 찾아봤더니.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합격권에 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놈. 이렇게 적어요. 합격권이 아닌 친구들에게는 다음에 잘하면 되지. 선생님 문자에 따라 여러분 실력을 판가름 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게 상경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동경입니다. 여기가 중경입니다. 다음 여기가 서경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남경입니다.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돼. 안 보고요.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의 직항로가 어딘지를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야. 봐봐. 상경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거란 쪽으로 이렇게. 거란 쪽에 들어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애들이라고. 그 다음에 중경 봐볼까요? 중경은 이렇게 가는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애들. 서경도 이렇게 가는 애들. 이렇게. 동경, 남경은 이렇게 가는 신라로 가는 애들이에요. 신라로. 이걸 신라로라고 불러요. 얘가 있죠. 이렇게. 자, 봐봐. 상경에서 동경에 물건을 보내면 동경에서는 이렇게 애로 가는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처음에 이거 나올 거야. 답 가르쳐준다. 자, 봐봐. 상경에서 물품을 동경으로 보내면 동경에서 애로 보낸다고. 배를 실어서 보낸다고. 이거 말장난 오늘 체크에 틀리시면 안 돼. 답 다 가르쳐줬어.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한국사에 빵점은 없는 거야. 그치? 그치? 오케이. 잡으셔야 돼. 선생님, 이건 서경과 중경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 뭡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으면 안사의 난 때문에 그래요. 북경에 길을 막혀서 새로운 길을 뚫었어요. 새로운 길을 뚫어서 만든 게 안사의 난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앞으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경에 대한 지혜도 그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잡을 것. 다시 앞으로 옵니다. 120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15부 62주, 15의 동그라미, 62의 동그라미. 그래서 발해 행정조들 이렇게 가야죠. 5경 15부 62주.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5경 15부 62주. 수도가 5개. 부. 오늘날에 서울만한 땅덩이 한 15개. 그 다음에 오늘날에 조 정도 해당되는 게 시 단위 또는 도 단위가 62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와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발해 행정제도는 경, 부,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이러면 안 되지. 경부주가 원칙이지. 거기에 경이 몇 개? 5개. 부가 몇 개? 15개. 주가 몇 개? 62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가. 그래서 경부주로 구성, 이거 맞는 거예요. 또 5경 15, 6휘주 이것도 맞는 거예요. 구체화 시켰으니까.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다 같이 외워야 돼요. 경부주, 5경 15, 6휘주. 기본, 그 다음에 실제. 기본, 실제. 5경 15, 6휘주. 경부주. 이게
행정제도 가면 되게 많아요. 양이 많아져. 되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기도 해요. 와, 저는 양이 너무 많아요. 뭐.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잖아. 해야지. 다시. 지방간이 파견되었으며, 우리나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방간 파견됐잖아요. 그죠? 네, 지방간 파견됩니다. 근데 옆에 또 있어요. 촌락은 토착 세력이 지배했대요. 여기 봐봐. 제일 끝에 가는 게 우리 책에 나왔지 않죠? 이게 촌이에요. 이게. 촌에는 토착 세력이 임명됐대요. 토착 세력이 임명됐대요. 어디하고 동일할까요, 이게? 신라와 동일해요. 같은 말로 이렇게도 써요. 같은 말로 이렇게 쓴다고요? 지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한자부터 한번 써볼게요. 왕경인이 아니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왕은 어디에 있죠? 서울에 있죠. 그 나라의 수도에 있을 거 아니야, 왕은. 그지? 왕이 살고 있는 서울경자가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을, 그 지방의 토 세력을 갖다가 촌에 임명하게 됐습니다. 요즘쯤에 우리 시골에 뭐 아주 무슨 그다음에 우리나라 도시 같은 무슨 동장 정도 된다면 동장과 이장님 정도는 서울에서 파견된 인사가 아니라 그 지역 인사를 임명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신라와 발해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왕경인이 아닙니다. 또는 왕경인입니다. 이 지문 잘 잡으셔야 돼요. 왕경인은 잘 앞으로 계속 쓸 거거든요. 왕이 사는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역 토착민입니다. 계층 구합니다. 지배층은 대부분 고구려 사람이고 피지배층은 대부분 말갈인입니다. 발해 멸망. 두 번째 보시죠. 15대 대인선 애왕 시기에 거란의 건국자인 야율야보기가 상경 호란성에 포위되어 멸망시켰습니다. 호란성 밑줄 그어야 돼요. 호란성이라는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상경의 호란성 지역에서 궁궐안에서 포위돼서 애왕이 아주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거란의 통치, 발해를 멸망시키고 발해인들을 다스리고자 동당국을 설립, 주요 간직은 거란인, 싣고 오는 자리는 발해인. 발해하고 거란의 반대되는 개념을 잡으면 되겠죠. 발해의 부흥운동, 압록강의 후발해, 정한국, 흥효국, 대발해국 등이 있었다. 정한국 정도만 체크. 정한국 정도만 있었다는 정도. 오른쪽 신라의 관계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쟁장 사건과 등대 서열 사건. 자, 신라와 발해는 동시대의 나라죠. 그죠? 그죠? 발해와 신라는 동시대죠. 그 당시 최고 선진국은 당나라예요. 당나라에 예교관 가면 발해도 가고, 우리나라 유학생에 가면 여기도 유학생 같이 가는 거예요. 되게 라이벌 관계야.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더 똑똑하지, 우리가 더 잘났지, 우리가 더 강한 나라지, 우리가 더 부자국가지 치열하게 막 싸우는 거야. 관리도 가서 서로 싸우고, 공부하러 간 학생들도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우리나라 실력이 더 좋지, 막 싸우는 거야. 하나씩 보겠습니다. 쟁장 사건. 사신들의 서열 다툼입니다. 자, 봐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당나라 황제야. 그럼 제일 가운데 쫙 앉아있죠, 이렇게. 그럼 양국의 예교관들이 와서 딱 줄을 설 거 아니야. 그죠? 당나라와 신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예교관이 와서 예교 활동을 줄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여기 테이블에 앉아있는 앞에 순서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이상, 파워를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걸 쟁장 사건이라 불러요. 그 시기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유행했던 거라고 할까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죠. 대통령 먼저 앞에서 만나고 악수한 사람 제일 상위 그룹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 이런 조류였다. 경향이 있었다. 등재 서열 사건. 여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빈곤가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처음 공부하시면 빈곤가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빈곤가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지문에 자주 나오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자, 봐봐. 그 당시 선진국이 당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주변 나라 애들이 되게 많이 유학을 가야 고 학생들이. 유학생이 되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발해인들도 갈 거고, 그죠? 한자 문화권에도 다 가는 거야. 신라 애들도 갈 거고, 애들도 갈 거고, 저 밑에 베트남 애들도 갈 거란 말이야. 되게 많은 동남아 국가들 한자 문화권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당나라를 유학을 한단 말이야.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어떻게 미국 유학 가고 영국 유학 가고 독일 유학 가고 중국 유학 가고 일본 유학 가고 주변 나라 유학을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당나라는 이게 있어요. 당나라 어떤 게 정책이 있냐면 주변 여러 나라들 되게 많이 정벌 했죠. 그리고 거기 유민들 되게 잡아다가 당나라에다 심어놨다고요. 일종의 포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닌 거예요. 어차피 중국이라는 자체가 50개 이상의 소수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기부터 이미 구성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중국이란 그 땅덩어리 주변에 제일 사이드 부분은 전부 다 다른 민족의 한족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도 되게 많이 잡혀갔죠. 그죠? 나당 전쟁 결과 되게 많이 잡혀갔잖아요. 그런 결과가 마찬가지로 당나라는 포용 정책에 다른 나라에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되게 수용하게 돼요. 당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얘네들이 유학을 가게 됐다는 얘기야. 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는 과거 시험이 빈곤과예요. 꼭 기억하실 것. 당나라 학생과 경쟁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 당나라 과거 시험은 따로 있어. 당나라 학생들만 보는 대상으로. 빈곤과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야. 꼭 기억하셔야 돼. 되게 기본적으로 틀리시면 되게 많아. 그죠? 저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에 서로 자기네 학생이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준다는 얘기야. 자, 지금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 접수를 하면 자기 수험 번호를 받잖아요. 순서대로 받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성적 1, 2, 3등부터 100등까지 발표하는 거 아니죠. 수험 번호, 수험생이 순서대로 합격, 불합격, 합격자만 올라가죠. 불합격 빠지는 거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가면 되거든. 이걸 방지할 목적으로. 왜냐면 성적 순으로 발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주 피곤한 일이 발생되지. 50명 뽑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60명이 합격했다고 하면 뒤에 50, 60등까지 어떻게 해? 살 떨려서 못 사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수험 번호만 하지만 예전에 어떻게? 성적 순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 외교관과 발해 외교관들이 로비스트가 돼. 로비가 돼서 우리나라 학생이 성적을 위로 올리고 싶은 거야. 왜? 우리나라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한다고 보여주고 싶은 거야. 되게 일종의 가시욕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지금 우리 21세기 시각으로 하면 좀, 야, 이건 좀 어이없다. 이건 뭐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왜 이런 것까지 했지? 그만큼 라이벌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신라와 발해란 나라의 라이벌 의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라의 친선관계, 신라도도 개설되다. 신라도 몇으로 가야 돼? 신라도 여기 있네요. 그럼 하살표 하시고 남경 적으면 되겠지. 남경이다. 남경에서, 오늘날의 남경은 함경도 북청 지역이에요. 함경 북청 지역에서 이렇게 동해안 우측을 타고 경주까지 오게 됐다. 그 밑에 지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봐주세요. 주작도로 보이시나요? 주작도로 잘 봐주시고, 주작도로 입구에 우리 경복궁 정문을 강화문이라 하듯이 발해의 수도의 궁궐의 정문을 오복루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기출이에요. 오복루. 주작도로 너무 많이 나왔고요. 네. 오복루가 재작년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재작년. 오복루, 그 다음에 주작대로. 밑에 봐봐. 주작대로 오복루 궁전의 정문. 당의 어느 나라에 모방했다? 장안성 기출가 돼. 그것도 기출이야.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했다. 주작대로 설명을 해야 되겠지? 대로라는 큰 길을 얘기하는 거지. 주작은 명칭이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동서남북에 방위 표시한다면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렇게 방위 표시.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게 뭐죠? 사신도죠.
네 군데는 이렇게 신들이 모셔 있다. 이거 뭐가 관련돼 있나요? 종교 중에서도 조교에서 되게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오케이? 동쪽이 청룡, 서쪽이 백호, 남쪽이 주작, 북쪽이 현무라고요. 조교에서 방위 표시라고요. 자, 남쪽이죠? 자, 봐. 여기가 서울이야. 여기가 서울이라고. 서울에서 항상 왕은 남쪽을 향해서 자리를 앉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복궁이라고 생각해 보자. 경복궁 왕은 뒤에 북한산을 향해서, 북악산을 향해서 앉았겠으나 앞에 있는 한강을 향해서 앉아 있겠습니까? 의자에? 한강을 향해서 앉아 있다는, 한강이 남쪽에 있으니까 경복궁에 봤을 때. 그럼 남쪽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삼도,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을 보고 바라본다는 뜻이지. 왜? 거기가 농경 국가야. 그 시에 농업 국가 시기에는 하삼도가 가장 알짜배기예요. 저 위에 북쪽에 있는 나라 농사 짓긴 하지만 생산성이 되게 약해요. 온도가 안 맞아, 기후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강원도에서 벼농사가 잘 되겠냐고. 그다음 이북에 벼농사 잘 되겠냐고. 북한이 기본적인 뭐야? 토양이, 온도가, 기후가, 농사짓기 되게 열악한 환경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항상 농업 발전도 없는 나라가 이상한 공동 경작하다 보니 어떻게 생산성이 엄청 떨어져 항상 식량난에 시달리는 거야. 북한인 주민들은 맨날 굶어 죽잖아. 남쪽 사람은 굶어 죽었다는 얘기 봤습니까? 남쪽 사람은 보통 더워 죽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배고파 죽겠다는 얘기 거의 안 하지 않았나요? 안 하죠 요즘에. 그죠? 야 이러다 타 죽겠어. 대신 농작물은 잘 자라. 이게 타 죽으면 그죠? 우리 사람이 타 죽을 정도 되면 농작물 되게 잘 자라죠. 강압성 할 때 막 왕창 하니까 그죠? 북한에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주작이야. 궁궐 서울이 지었겠지. 이렇게 멋진 궁궐을 지었지. 왕은 남쪽을 향해 앉았다.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입구가 되는 거야. 서울로 치면 뭐가 될까? 여기 강화문 되겠지. 그죠? 여기가 경복궁이라 생각한다면, 그죠? 여기 경복 생각한다면 이렇게 강화문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됐죠?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발해에 관한 역사서. 이 발해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만들 때 필요 없는 거 다 제거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올 것만 딱 요약 정리한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양옹기, 이승유, 충렬왕 때, 칠언시와 오원고시로 지은 책이다. 7글자, 5글자,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한자를 7글자, 5글자씩으로 지었다. 발해고, 유득공,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최초로 남북국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 남쪽에 신라, 통신라, 북쪽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발해를 우리 역사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동 역사 한치훈, 해동 역사. 정약용 아방강 욕고, 별표. 발해를 우리 민족의 역사로 봤다. 이거 뭐죠? 아방강욕의 특징이 뭐죠? 우리가 지명을 통해서 그 지역을 찾아가고 그 지역이 우리 역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공부했다. 그 같은 방식이 아방강욕고이다. 시험에 잘 나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정작용 공부를 하다 보니 지명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지명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 지명이. 그래서 중국 고서를 막 뒤져봤더니 그 지명이 어디로 길게 뻗어가더라? 여기가 백두산이거든, 그지?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무한대로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야. 여기 백두산인데 이렇게 쫙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 지명이 여기 있더라는 거야, 이 지명이. 그래서 발해라는 영토가 이따만이 커졌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정략이 얘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명, 그 지역 명칭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이다. 오케이?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가끔 선생님이 이렇게 여행하다가 또 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이정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정표 같은 걸 보고 이제 가끔 선생님도 저 명칭이 왜 저 명칭이 나왔을까 궁금해서 공부합니다. 가끔 물어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옛날 지명은 뭐라고요? 즉 인천의 지명이 뭐냐고 물어봐요. 고려시대 지명 뭐예요? 응? 옛날 여러분이 살던 명칭이
동네 이름이 뭐였냐고. 아, 모르네. 진짜 지역 사람 없는 사람들 지방직 공부한다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야, 이게? 옛날 지명도 모르고 있잖아. 인주. 지 주자들은 동네 큰 도시야, 작은 도시야? 큰 도시지. 주자들은 동네들이 전부 다. 그죠? 주자들. 그래서 우리 인주시가 가장 여기에 고려시대 막강한 권력가 집안 한 사람이었다. 가끔 제가 여기 와서 수업할 때마다 혹시 인주시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물어보면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어. 네, 이자겸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진짜 이 인주시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다. 다시 가죠. 이종의 동사, 발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상호, 발해강력고, 그 밑에 동사 제가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였죠. 무왕 때 발해는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고 부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문왕 때 자신을 고려 국왕, 발해란 나라 지명을 쓰지 않고 고려라는 것은 고구려라는 명칭의 약 줄임말입니다.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발해를 하지 않고 고려 국왕 대흠무라고 칭하더라. 일본에서도 발해의 왕을 고려의 국왕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고려는 918년에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고려가 아니라 원래 명칭은 고구려의 약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세기 통일신라 발해를 비교하고 있는데 옆에 적죠. 난이도 상이라 적어놓으시죠. 이거 나오게 되면 난이도 상의 형들의 문제입니다. 자, 신라왕 성덕왕 시기 정전이 지급됐어요. 이때 발해의 왕은 무왕 시기입니다. 그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문왕 시기에 신라 왕의 업적을 물어봐. 그 세 가지 뭐 경덕, 선덕, 원성 세 가지에서 별표 5개 잡아. 그리고 문왕에 크게 동그라미 쳐줘. 발해 문왕 시기에 신라에서 발생한 일로 옳은 거 물어봤다. 이게 시대 감각을 물어보는 거야. 시대 감각을 정확하게, 즉 8세기 상황을 정확하게 신라의 어떤 왕인지 물어보는 거야. 경덕, 선덕, 원성왕에 대해 업적을 보려고. 그럼 답은 노국부활, 독서산품과 그 대부분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이거 기출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도 꾸준히 풀어서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발해 수도의 변천 과정. 대조영부터 무왕 때까지 동모산에 수도를 정했다. 그 대조영의 묘호는 뭐죠? 우리가 무왕, 문왕 쭉 나와 있잖아요. 대조영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대조영이 죽으라는데 묘호를 받죠. 묘호가 뭘까요? 말해도 돼요. 예, 고왕이라고도 합니다. 예. 대조이면 고왕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셔도 됩니다. 고왕. 옛날 왕인가 봐요. 이치, 도나시 육정산. 육정산에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육정산에. 정해공주 묘가 있습니다. 정해공주. 정해공주는 그 옆에 있는 문왕의 둘째 딸입니다. 문왕의 둘째 딸입니다. 문왕의 둘째 딸. 그 다음에 문왕 가봅니다. 문왕 시기에는 수도가 3번 옮겨집니다. 중경, 상경, 동. 앞글자 따서 외우셔야 됩니다. 중상동입니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중경, 상경, 동경 3번 옮겨. 중상동 암기하셔야 돼요. 중상동. 중경 갑니다. 정효공주. 정효공주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정효공주. 이건 문왕의 넷째 딸입니다. 문왕의 넷째 딸입니다. 정효공주 무덤은 문왕의 넷째 딸.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가 있다는 얘기는 고구려의 무덤 양식인 구울식 돌방 무덤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벽화가 있다는 얘기는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었던 구울식 돌방 무덤이다. 구울식 돌방 무덤이다. 그 다음에 M14 무덤으로 명명되어 있는 건데요. 고구려에서 발해인데요. 조우관이 보인다. 조우관 밑줄가 돼요. 조우관. 조우관은 고구려 관리들이 쓰는 모자인데요. 발해인들도 이와 같은 유사한 모자를 썼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조우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면 모자에다 이렇게 그 새의 깃털을 고구려 관 양식과 유사한 이걸 조우관이라 불러요. 네. 써놓으세요. 고구려의 관제와 유사하다. 네. 고구려의 관모죠. 관모와 유사하다. 조관이죠. 이게 그 당시 이제 새의 깃털이 있죠. 주로 이제 꽁 같은 털이 되게 이렇게 아름답거든, 색깔이, 그죠? 네. 이렇게 양쪽에 꼽는 거, 이걸 조우관이라고 불러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발에도 고구려의 관 장식, 관제의 모습을 가져다 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안녹산 난과 유사하다. 안녹산의 난이 주가 돼. 안녹산의 난. 즉 보시면 여기 봐. 상경에서 이렇게 서경에서 이렇게 오는 길이 차단되니까 중경을 새로 만들어서 길을 뚫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뚫었다는 얘기. 이렇게 발해만을 통해서 물건을 싣고 이렇게 왔다는 얘기. 이 길이 차단되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다? 안녹산의 난이다. 이거 뭐냐면 일어난 이유는 당현종이 자기 12번째, 13번째 아들의 부인, 며느리를 갖다가 자기 며느리를 자기 부인으로 취하고 당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 양귀비가 중심이 되면서 양귀비 세력들이 당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양귀비 세력 중에 하나가 안녹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녹산이 양귀비 추천을 받아서 당나라의 장군이 돼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양귀비와 당현종이 너무 정치를 등한시하고 백성들 힘들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안녹산이 난을 일으켰어요. 안녹산이 난을 일으킨 결과 북경이 장악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길이 차단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뚫었다. 그래서 이게 중경만 왜? 다른 나라는 난이 발생하든 왕이 죽든 상관없이 발해는 일단 수출하고 수입하고 먹고 살아야 돼. 무역은 계속 하겠다는 의미를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다른 나라 전쟁이 나서 무슨 밀란이 발생해서 그 나라가 망하기 일부 직전이다 우리는 수출한다고 계속 한다고 발해가 그렇게 보고 있다. 상경, 영천부, 영안현, 일본과 관련되어 있다. 무슨 얘기야? 그러면 상경에서 물건을 싣고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야? 옆에 동경으로 보낸다고 써놔. 거기다가 일본과 관계는 뭐야? 상경에서 물자를 동경 이동시킨다고. 여기 봐. 상경에서 동경 이동시킨다고. 그 동경에서 배에다 물건을 싣고 이렇게 일본으로 간다고. 이렇게 애로 간다고. 오늘 이거 모의고사라고 얘기했어. 틀리면 안 돼. 이거 답 다 가르쳐줬어. 다음 주에 와가지고 틀리시면 손 한번 들어보라 거야. 안 들겠지만. 그 다음에 서남부터 서남까지 상경은 가장 오래된, 수도로서 가장 오래된 거고요. 멸망할 때도 상경이에요. 아까 상경의 호란성이 멸망한 장소이기도 해요. 살짝 적어. 가장 오래됐기도 하고, 멸망한 시기에 수도이기도 하다, 상경. 자, 오른쪽. 발해를 우리 민족사로 볼 수 있는 근거갑니다. 민족 구성. 지배층이 거의 대부분 우리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일본에 보는 국세도 전부 다 뭐야? 고구려 계승의식, 고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문화면 갑니다. 고구려 문화 바탕에 당의 문화를 흡수했다. 고구려적 요소 갑니다. 별표. 두 개 묶어가지고 비교 요함 씁니다. 비교 요함. 두 개를 꼭 비교할 때 나올 겁니다. 굴식 돌방 무덤. 고구려 겁니다. 굴식 돌방 무덤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필수적으로. 벽화가 있다. 그 다음에 모주림 천정구조이다. 밑에 그림 봐주시죠. 이게 모주림 천정구조야. 이게 무덤을 만들었다면 무덤에다 벽화를 그렸다는 얘기야. 내가 살아생전에 누렸던 영광을 그대로 땅 속에다 재현하는, 꽃까지 재현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무덤을 놓고 벽화를 다 흙을 부어서 무덤을 만들어버리면 이 공간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잖아. 내 공간이 그대로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막히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어? 이 천정이 만들어지는 뜻이야. 그치? 천정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무덤을, 봉분을 만들어야 되지. 이 자체에다가 여기는 관인데 여기다가 흙을 다 묻어버리면 밀폐돼 버리잖아. 나의 공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왜 이런 걸 만들까? 내가 생전에 누렸던 영광과 부를 지하에서 꽃같이 누려달라는 의미로 아파트 형태로 만들어.
빈 공간을 만들기에다 벽화를 그렸다고. 그럼 천장에다 막 별자리를 막 그려놓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의 모습들을 그대로 꼭같이 지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하면 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구조가 대부분 그런 집인데 똑같아. 구울식이라는 거 봐봐. 구울식 봐봐. 구울식 이렇게 자르시면 돼. 구울식 돌방에 통째로 올라가지 말고 구울식을 잘라봐. 그 패턴이 뭐야? 굴로 만들었다는 얘기. 자, 우리가 봐봐.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파트 들어갈 때 바로 아파트가 아니잖아. 입구에 잠깐 들어가잖아.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쓰거나 아니면 계단으로 올라가잖아. 아파트 구조가. 저기서 봐. 저 끝에서부터 굴식처럼 입구에서도 쭉 들어온다고. 아파트 입구 쭉 들어와.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어. 버튼 눌렀어. 올라가 툭 눌렀다고. 성질 급하시면 어떻게? 계단 올라가도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굴식이야. 그럼 들어갈 때 어떻게? 방이 돌로 만들어졌대. 우린 콘크리트 집에 살긴 하지만 돌로 만들었대. 그래서 돌방 무덤이에요. 이건 고구려식의 무덤이에요. 자, 봐. 고구려식 돌방 무덤은 고구려에서 만들었던 것들이 백제, 신라의 가야까지 가요. 그리고 발해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 만든 굴식 돌방 무덤 말 그대로 세계화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넘어서 발해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셨죠?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모조림 천정구조. 끝부분에 뭐를 줄이는 거야. 왜? 그 당시 철근 콘크리트 때려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뭐 끝부분 봐봐. 끝부분에 돌을 이렇게 조금씩 들여쌓게 하는 방식이야. 이걸 모줄임 구조라 불러요. 그래서 그 밑에 대표적 뭐야? 강서티엠의 무덤이 가장 대표적인 모줄임 구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그대로, 밀폐되지 않는 공간이 그대로. 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끝까지 재현하는 거야. 우리 보통 아파트 입구 쫙 들어가 보자. 우리 집 들어가 보잖아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거실이잖아. 우리 아버지 보시는 TV 가끔 있으실 거고. 그죠? 화장실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싱크대는 부엌 보일 거고, 내 방 보일 거고, 동생이랑 오빠, 형 방도 보일 거고. 그 구조를 똑같이 재현한다고. 내 살아생전의 모습을 똑같이 구현한다고. 이유는 뭐라고? 내 살아생전의 권력과 영광이 사후에도 똑같이 누리라, 재현해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온돌. 우리 온돌은 본격적으로 철기시대부터 나왔죠. 네. 겨울에 난방 대비하는 온돌 구조가 발에도 나타나더라. 연꽃무늬 기와. 연꽃무늬 기와가 보이더라. 연꽃은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발에 불교가 널리 번창해서 갈 수 있죠. 기와에다가 연꽃 모양을 그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돌아가셨죠. 열반하셨죠. 자, 보통 한 54학년 정도 뒤쯤이면 부처님이 오신답니다. 그것도 우리 보통 미륵불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사에서. 근데 미륵불이 오시기 전에 연꽃으로 환생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절가에 가면 연꽃을 되게 많이 그려져 있고 연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절 주변에 연꽃을 많이 기르게 됩니다. 그 연잎차도 드시기도 합니다. 저도 연잎차를 몇 번 먹어봤는데요. 그 맛있다라면 뭐 우리가 뭐 콜라 맛이든지 뭐 커피 맛이 그런 맛이 아니라 되게 은은한 맛이 있잖아요. 입속에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어. 처음에 마실 때는 이게 뭐의 맛이, 이걸 왜 먹지? 이게 무슨 맛이지? 근데 한 10분, 20분, 30분 지나갈수록 그게 입속에 남아있어. 향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어. 아, 이래서 먹는구나, 스님들이. 비자극적인, 자극이 덜 된 이런 음료수를 마시는 게 대부분 연잎 차를 되게 마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석등, 불상, 전부 다 고구려식이다. 다 고구려 양식을 취하고 있더라. 당나라적 요소 봅니다. 상경의 주작대로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했다. 궁궐하는 커다란 길을 만들었더라. 정효공주 무덤. 이거 넷째 딸입니다. 문왕의 넷째 딸 벽돌 무덤입니다. 정효공주 무덤 벽돌 무덤입니다. 즉 당나라의 제도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효공주 무덤 벽돌 무덤이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문왕의 넷째 딸이라고 그랬죠? 자, 봐봐요. 문왕의 재임 기간에 전기와 후기가 예교 관계가 좀 달라져요. 전기는 대단 강경책이에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 유민들이 떨쳐나온 게 발해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누군가가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를 죽여버렸어. 그 당사자를 제가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적이잖아요. 떨어져 도망갔잖아요. 나의 살기 위해서 일단 내가 어리고 힘이 없어서 도망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발해로 도망갔다고. 저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전기는 어떻게? 강경정책이지. 당나라에서 이놈의 새끼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니까. 후기가 뭘까요? 대당 강경책이었잖아요. 네. 당나라에서 이제 정책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대당 강경책이 아니라고 이제. 그래서 줄여볼까요? 이렇게. 초반에는 적대관계, 후반에는 친교관계다 이렇게 외우세요. 초적, 후친. 그럼 뭐야? 당나라의 제도인 벽돌무덤 제도가 문왕시기에 들어온 이유를 이해가죠. 아니, 당나라 제도를 갖다 쓰는 거잖아, 지금 현재. 후반에는 당나라와 친교관계를 맺는다. 이걸 초적, 후친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봐봐. 여기 봐봐. 발에는 삼성이 있죠. 당나라 제도를 갖다 왔던 명칭은 달리 썼죠. 그럼 이건 언제 이후로 봐야 돼? 아버지를 죽이는 막 할 때, 야, 당나라 제도 가셨을까? 아니지. 초적 후친이라고 좀 어느 시기 이후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야? 답 나와 있잖아, 밑에. 초적 후친이니까. 어디? 문왕 이후, 문왕 후기 이후로 당의 제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던 당나라 요소 있잖아. 상경의 주작대로 정효공주 무덤 전부 다 어느 시기 이후로? 초적 후친이니까 문왕 후기 시기에 당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해로 유입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때? 좀 흐름 이해 가셨죠? 그 밑에 연꽃 문양의 기하도 한번 봐주시죠. 네. 즉 고구려와 발해 요소 그 흡사하지 않나요? 좌측에 고구려 오른쪽에 발해 건데요. 비슷하죠? 고구려와 발해의 연꽃무늬 기하가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그 그림도 봐주시죠. 제일 밑에 그림 뭐 같아요? 온돌집 만든 거잖아요. 온돌 만든 거잖아요. 네. 됐죠? 이렇게 해서 발해가 1시간을 거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31쪽 보시면 131쪽에 재작년 기출인데 20문제 중에서 이 발해 지도 던져주고 여기에 대한 내용 이거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를 복습하실 것. 오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게 2021년도 한국에서 가장 최고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지도가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래서 지도를 잘 보시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돼.